오늘은 여러분께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시거나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몰랐던 혁신의 비밀입니다. 물론 책 제목이 우리가 몰랐던 혁신의 비밀인데 아마 제 책 완벽한 공부법이나 일초일장을 읽으신 분들은 혁신의 비밀 또 창의성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완공에서는 개인의 창의성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펼쳤고 일초일장에서는 조직의 혁신, 혁신적인 조직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더 나아가서 저의 이제 완공과 일치월장을 읽으신 분들일수록 더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책이 부제가 뭐냐면 혁신의 비밀을 밝히는 25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학은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문제는 이야기를 사용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이다. 사실은 오직 이야기를 통해 전달될 수 있고 그래야만 과학의 진보의 가능성에 다가가는 일반 지식에 속할 수 있다. 완벽한 공부법은 개인의 성장의 측면에서 또 개인의 학습의 측면에서 창의성을 일부분 다뤘던 것이고, 일초일장은 성장하는 조직의 어떤 한 파트로서 혁신을 다뤘기 때문에, 물론 그 책에 제가 여러 가지 그 스토리 텔링을 하지만 당연히 이제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또 많은 창의성과 혁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본질을 더 깊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창의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원리를 안다 할지라도 다양한 어떤 케이스 스터디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접목하기가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보는 거죠. 저도 다른 회사들 사례들을 많이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와 업종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런 성공 사례들, 실패 사례들,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제 머릿속에 있으면 제가 어떤 전략을 구상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혁신적인 것들을 기획하려고 했을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서사, 이야기를 기억을 잘합니다. 그리고 훨씬 재밌고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것보다 이야기가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고, 그리고 더 기억도 잘 남고, 그리고 실제로 그 본질을 다가서고 그 핵심적인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에도 이야기와 다양한 혁신 어떤 케이스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제대로 적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는 뭐 그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좋지만, 여기 이제 차례를 보시면 1부 서문, 2부는 이제 25가지 사례가 나오고 3부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문을 읽으신 다음에 2부를 순서대로 쭉 봐도 좋은데 굳이 안 그래도 됩니다. 목차를 보고 내가 먼저 보고 싶은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분야도 나눠졌어요. 스포츠, 의학, 위생, 예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먼저 땡기는 거 위주로 읽어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심지어 이거는 결론을 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문과 결론을 읽고 에피소드를 보는 것도 또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을 꿰뚫는 내용이 담긴 서문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이 책은 저병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적 행위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이 책에서 소개할 혁신적 행위들은 그 행위가 쓰이는 상황에 매우 적절하게 만들어져서 천재적 아이디어나 철저한 계획하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수많은 창의적 행위는 모두 천재성이나 완벽한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창의적인 행위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행위가 나온 과정을 파헤쳐 보아야 한다. 그 과정에 복잡하게 얽힌 인과관계를 정리하면 3가지 요소, 즉 상황, 결과, 우연이 거의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여기는 뭐 재미있는 스토리, 흥미로운 스토리를 우리가 좀 상식 차원에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창의성 또 혁신을 만들 때 이 3가지 요소, 상황의 요소, 결과의 요소, 우연의 요소가 있다는 관점으로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좋고요. 이 3가지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리고 혁신적인 조직을 만드는데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제가 여러분께 일초월장과 완공을 통해서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이 이야기입니다.
궤를 같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케이스 스터디로서 정말 좋은 책이 이 책이다. 계속 읽어드리면, 나는 혁신적 행위의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창의성을 위한 노력의 핵심인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수많은 사상가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혁신적 아이디어의 원동력은 행위 자체에 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이론과 생산물, 도구들은 그것을 창조한 사람들의 행위가 없었다면 절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천재성과 예지력으로 창의력을 논하는 대부분의 책과 결을 달리한다. 물론 우리는 창의적인 행위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발전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천재성이나 예지력 같은 헛된 목표를 버리고 관찰하고 조사할 수 있는 증거들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 책이 그 길로 안내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창의성은 또 혁신의 어떤 결과물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그리고 관점의 문제입니다. 결국 특정 태도와 특정 관점에 나오는 특정 행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창의성이 혁신이 어떠한 메커니즘 안에서 나오는지, 특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상황, 결과, 우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양한 혁신적인 행위들, 또 케이스들을 이렇게 탑재를 하신다면,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께서 거기에 걸맞는 태도와 관점, 그리고 거기 그 태도 관점에서 나오는 특정 행동을 하게 된다면 창의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의성의 3요소, 혁신의 3요소, 뭐죠? 상황, 그리고 결과, 우연, 이 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포스베리 풀업 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높이뛰기 할 때 대부분 선수가 어떻게 뛰죠? 배면 뛰기로 하죠. 이렇게 뛸 때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뛰잖아요. 이것을 포스베리 풀업 뛰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올림픽 볼 때 높이뛰기 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뛰기 때문에 뭐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좀 신기한 거거든요. 높이뛰기를 하는데 배를 위로 내밀고 이렇게 뛴다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발상이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 배면뛰기는 매우 혁신적인 높이뛰기 방법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뒤로 눕듯이 넘어가는 포스베리 풀업 뛰기는 기존 높이뛰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명백한 혁명이다. 형태와 기술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다. 이렇게 좋은 도약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몰랐다는 것은 일종의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존재했다 해도 무명의 10대 선수가 아니라 코치, 운동학 교수, 생체역학 전문가에게서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그 어린 선수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도전적인 자세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높이뛰기를 한두 번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배면뛰기를 하신 분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높이뛰기 선수도 하는 거 봤어. 근데 저도 처음에 배면뛰기를 못했고, 제 친구들도 이렇게 처음에 높이뛰기 할 때 배면뛰기 하는 애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뛰죠. 이걸 벨리 롤 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벨리, 이게 배를 구부려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면 가위뛰기를 하죠. 가위뛰기. 그런데 당시 매우 어린 선수였던 닉 포스베리라는 선수가 이제 과감하게 배면뛰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관련된 부분을 읽어드리면, 철저한 계획과 예지력 없이 탄생한 혁신적 행위 중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사례는 높이뛰기 정석으로 불리는 포스베리 풀업, 즉 배면뛰기가 될 것이다. 1968년 10월 20일 나는 TV 앞에 앉은 수백만 명의 다른 관중처럼 오리건 주립대학의 21살 딕 포스베리 선수가 멕시코 올림픽에서 2.24m를 뛰어넘으며 금메달과 신기록을 동시에 달성하고 높이뛰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날 포스베리는 머리를 뒤로 젖혀 뒤로 눕듯이 넘어가는 신기한 동작으로 높이뛰기 바를 넘어갔다. 이 당시 이게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전설적인 스포츠 기자 짐 머레이는 포스베리의 활약성을 묘사하며 30층 창문 밖으로 던져진 사람처럼 바를 넘어갔다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 딕 포스베리가 어떻게 해서 이 배면뛰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를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앞에 얘기했던 상황, 그 다음에 우연,
어떤 결과, 이 세 가지 요소가 거의 다 담겨 있는 그런 혁신적인 사례인 것이죠. 자, 일단 그럼 이런 배면뛰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도약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몰랐다는 것은 일종의 수치라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시도를 좀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도를 해봤던 것이 왜 실제로 활용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가 하면은 이런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포스베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톱밥이나 모래로 채워진 착지대를 사용했다. 그래서 연습 중에 나무 조각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적도 있고 착지대를 벗어나 딱딱한 바닥에 떨어져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다. 높이뛰기를 할 때 착지대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배면뛰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배면 뛰면 어떻게 하죠? 뒤로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 그 전에 더 높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를 시도했을 텐데 착지대가 너무 위험하니까 배면뛰기는 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지만 3학년이 되던 해에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오리곤주 최초로 스펀지 매트를 도입하면서 떨어질 때 충격을 완화해 포스베리 풀업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포스베리 풀업이 진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황적으로, 다시 해볼게요. 상황적으로 그 시기에 푹신한 매트가 도입되었기 때문도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이 배면뛰기가 나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스펀지 매트라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혁신, 창의성 했을 때 무에서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상황 안에서 어떤 혁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또 창의적인 어떤 행위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접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어떤 경험하고 내가 어떤 뭔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잖아요. 예, 창의성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내 상황에, 내 여건에 뭔가 있어. 그 사람은 그 뭔가 안에서 특별한 생각, 혁신적인 생각, 혁신적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딕 포스베리도 이런 스펀지 매트가 없었으면 배면뛰기를 발명할, 또 개발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래? 정말 그렇게 상황적 요소가 혁신에 중요한 거야? 라는 어떤 의문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혁신의 복수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혁신의 복수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혁신적인 또 창의적인 행위, 것들이 특정 한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두 사람, 세 사람이 동시에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의 흑점 발견, 뭐 X선의 그 돌연변이, 에너지 보존 법칙, 최초의 전기 배터리, 뭐 진화론과 관련된 것들, 뭐 등등등등 상당히 많은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이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서로 연결도 안 돼 있는데 각자 떨어져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920년에 나온 한 어떤 논문에 의하면 그 즈음에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복수성 10년 내로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행위를 추구하는 거를 찾아봤어요. 했더니 148건이나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그럴까요? 창의성은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에 살게 되면 그 비슷한 시대의 상황적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인적 가능성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 똑같은 혁신, 이건 정말 그전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포스베리 풀업 배면뛰기는 어떻게 될까요? 책 내용 읽어드릴게요. 뒷부분 결론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결론에
포스베리를 포함한 세 선수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뒤로 넘는 높이뛰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공식적인 사실이다. 왜요? 알고 봤더니 포스베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두 사람이 더 비슷한 시기에 이 배면뛰기를 개발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연대 순으로 보면 브루스 콴데는 1945년생이고 몬테나주 칼리스 펠에 살았다. 포스베리는 1947년생이며 오리곤주 매드퍼드에 살았고 데리 브리는 1953년생으로 브리시티 컬럼비아주 올더 그로브에 살았다. 세 선수는 나이도 다르고 사는 곳은 900km에서 1200km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 선수는 각자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뒤로 넘는 기술을 쓰는 다른 선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세 선수가 각자 독립적으로 뒤로 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근데 나이가 달랐지만 알고 보면 긴 역사 속을 보면은 되게 나이가 비슷해요. 1945년생, 1947년생, 1953년생. 그러니까 10년 내에 비슷한 인적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전에 나오지 못했던 그런 혁신적인 행위가 동시에 세 군데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란 것을 우리가 한번 접목해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인정 가능성, 내가 뭔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을 때, 많은 요소들을 내가 갖고 있었을 때, 많은 요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었을 때 어떻죠? 나에게 활용할 수 있는 인적 가능성,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창의성은 결국 무언가를 새롭게 연결하거나 있는 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뒤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없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정말 다양한 경험, 다양한 관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 그러면 창의적인 발상, 행위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모임 같은 거 했을 때는 뭐죠? 정말 다양성이 중요해요. 누군가 토론을 하고 이야기할 때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서로 얘기하면은 어떤 반론도 하지 않고 맞아 하는 곳에서는 혁신이 안 나옵니다. 다양한 어떤 관점과 이야기가 소소들이 막 충돌을 해야 돼요. 그렇게 풍부한 인적 가능성, 풍부한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을 때 우리가 창의적인 거를 또 혁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 또 간접 경험, 직접 경험할 다양한 경험, 간접 경험은 뭐 독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사람 간의 만남,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과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은 인적 가능성 수준이 다른 거죠. 인적 가능성 수준이 다르니까 당연히 혁신적인 그 무언가가 나올 확률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창의성의 3요소인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우리 결과와 이제 우연 있잖아요. 우연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창의성의 발현은 생각보다 우연적 요소, 즉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계획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올 거야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포로 어떤 일을 겪게 돼요. 그걸 계기로 어떤 혁신적인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지인이 찰스와 셀리나 부부의 소개로 로마에서 우연히 시드니 허버트를 만났다. 그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은 크림 전쟁 이후 영국의 열악한 군인 병원 시스템을 개혁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나이팅게일이 이 허버트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의 나이팅게일은 있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 허버트를 우연히 만난 게 이 나이팅게일의 인생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다?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이팅게일의 행보가 완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백의 천사 플러스 데이터 시각화의 어머니인 이제 나이팅게일을 볼 수 없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경마기수 잭 웨스트로프는 경기 도중 왼쪽 다리를 다친 후 왼쪽 무릎을 완전히 굽힐 수 없었다. 그래서 등자의 위치를 다르게 해서 왼쪽 다리를 조금 더 펼친 자세로 말을 탔다. 미국 경마장은 기수가 반시계 방향으로 트랙을 돌기 때문에 왼쪽 등자를 낮게 배치하는 방식이 왼쪽 다리에 힘을 실어주어 커브를 좀 더 쉽게 돌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다른 기수들도 웨스트로프의 차등 등자 기승법을 따라 하게 되었다. 어떻게 된 거죠? 다리를 다쳐가지고 혁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치기 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다쳤어. 왼쪽 다리를 다치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기승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는 법의학 교수였던 야콥 콜레치카 박사가 부검 수업 중에 수술용 칼에 손가락을 찔른 후 사망하는 모습을 보고 빈산부인과 병원의 제1 상과 병원에서만 산후열로 죽어나가는 산모가 많은 이후에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제멜바이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세균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상용열 때문에 산모가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를 이제 제멜바이스가 추적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은 청결하지 못한 위생, 특히 의료진이 청결하지 못해서 이게 발생한다는 건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야코 콜레치카 박사가 죽지 않았다면 최소한 그 당시에 제멜바이스는 이 상윤열의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뭐 나중에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이런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큰 통찰을 얻게 되죠. 그 통찰을 기반으로 실험을 하게 되고 실험으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을 통해서 나온 사례는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초일장에 정말 그걸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이런 우연의 요소, 우울증 요소는, 그래서 제가 일초일장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전자레인지의 사례처럼 중요한 발병분 중에 운이 힘을 발휘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도 뭐죠? 우연의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뭐 프라이팬, 방수복, 고어텍스 의류에 사용되는 테플론, 음식에 씌우는 랩, 가구, 가방, 장난감, 샴푸, 탄산음료병, 포장재에 들어가는 폴리에틸렌도 모두 우연히 발명되었다. 혈압을 낮추는 약으로 활용되었던 로니텐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팔과 등, 다리에 털이 새로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로니텐의 주요 성분인 미녹시딜이 만든 부작용인데 연구원들은 이 부작용을 이용해 로게인이라는 탈모 치료제를 만들었다. 비아그라도 비슷하다. 비아그라는 원래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효과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효과가 발생했으니 환자들의 가슴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묘한 부분에 더 묘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다고 제보한 것이다. 이로써 노화로만 여겨졌던 발기부전이 치료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비아그라는 세계에서 가장 복제가 많이 되는 약 중에 하나가 되었고, 한 저널리스트는 이러한 사례들 열거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제약업계에서는 연구 못지않게 운도 무척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함부로 무언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측에 힘을 쏟기보다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죠. 다시 말해서 알 수 없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기보다 다양하게 또 많이 시도해 봄으로써 어떤 일을 벌여죠? 우연의 요소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궁극의 게임, 시행착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창의성은 뭐라고 했죠? 지능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그 비유적 표현입니다. 지능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지능은 매우 계획적인, 다 알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시행착오는 뭐죠? 태도죠. 그러니까 섣불리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노력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뭐야,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결과 중에 대부분은 쓸모없겠지만 그 중에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 하나가 혁신의 사례, 혁신의 결과, 어떤 창의적인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의적인 사람은 가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시행착오, 다양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특정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이 진짜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제가 일초월장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티프레즈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양한 시도를 할 때 다양한 시도를 할수록 실패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실패를 많이 한다는 건 무엇이죠? 실패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실패의 비용은 어떻죠?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 나를 그냥 죽일 수가 있어. 그러면은 다양한 시도가 결코 올바른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실패의 비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안티프레즈랄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음의 블랙스완을 막고 양의 블랙스완을 노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이 발현되면 뭐죠? 양의 블랙스완이 터지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블랙스완이 터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해서 내가 망하거나 내가 되게 불능이 돼. 그럼 음의 블랙스완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의 비용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실패의 비용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럼 결과의 요인은 무엇인가? 이게 우연의 요인과 되게 많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없던 새로운 행위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야 한다. 이따금 있는 일들은 새로운 행위로 강화되기 어렵다. 미식축구의 전진 패스를 생각해보라. 전진 패스 후에는 세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중 패스 실패나 가로채기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패스 완성만 바람직한 결과다. 새로운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결과가 나와야 그 행위가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안정된 상황에서 늘 하던 대로만 한다.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야만 원래 하던 방식이 설 자리를 잃고 새로운 행위가 나올 수가 있다. 제가 앞부분 우연의 요소를 설명했을 때 우리가 시도를 많이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우연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그걸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혁신은 유레카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느린 예감. 무언가씩 계속 점층적으로 축적이 되고 쌓이면서 좀 더 개선, 좀 더 개선, 좀 더 개선, 좀 더 개선하다가 팍!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포로 혁신적인 어떤 그 무언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특정 어떤 행위를 매우 꾸준하게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동시에 그 시도에 나온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드백을 해 나가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가를 노력을 계속한 사람에게 혁신과 창의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린 예감, 유레카 팍 터지는 것이 아니라 쭉 팍. 그래서 이걸 접목해보면 실패의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하되 혁신의 결과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할 거잖아요. 실패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피드백 분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도를 했을 때 좀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날 확률이 높은 것이고 이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 좀 더 바람직한 강화된 행위, 강화된 아이디어, 강화된 어떤 설계 이런 것들에서 또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뭐 실패가 벌어지곤 할 때 또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하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나은, 좀 더 바람직한 결과, 그걸 또 강화를 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 창의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면뛰기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배면뛰기는 철저한 계획과 설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3cm의 장신을 이용한 생체공학과 끝없는 연습, 수많은 시행착오가 합쳐진 결과였다. 딱 계획해가지고 딱 어떤 행동했더니 유레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몰라. 뭔지 모르는데 뭔가 더 나아가고 싶어. 더 잘해주고 싶어. 뭔가 효율을 내고 싶어. 그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바꿔보고 왜 틀렸을까? 뭐가 좀 더 나은 게 있을까? 자세를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활용해볼까? 뭐 누구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시도하고 시도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바람직 결과를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 반복하다가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어떤 특정 우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적 아이디어에 힌트를 주는 우연적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행위들, 노력들이 있을 때 축적된 그 무언가가 있었을 때 어떤 우연적 요소가 발생한 거를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정 가능성, 이런 주변적인 상황,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성이 발현되지만
이게 복수성 두 사람, 세 사람이 하지만 뭐 100명, 200명인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극소수만이 그 혁신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소수만 왜 그 혁신을 낼 것인가? 그들은 태도가 다른 거죠. 다양한 시행착오, 다양한 시도, 그 과정 속에서 배움, 바람직한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강화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확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정 가능성이 많은 사람,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다양한 경험치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 혁신 조직은 무엇이냐? 그 조직의 경험치가 높고 다양한 관점이 충돌하는 곳, 인적 가능성이 풍부한 곳, 그런 상황 속에서 혁신이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이 상황이란 거를 그 인적 가능성 말고 결핍이나 한계 상황으로도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책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제가 일절째 언급했던 우리 한계 상황일 때, 결핍이 있었을 때 혁신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상황적인 연결입니다. 어떤 간에 기본 베이스는 뭐다? 다양한 경험이, 다양한 관점을 둘러싸여 있는 게, 인접 가능성이 많은 것이,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죠? 우연과 결과 요소를 합치면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 대신 실패의 비용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다양한 시도를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을 피드백을 철저히 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바람직한 결과를 많이 낼 수가 있고 그걸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연이나 예기치 못한 기회가 왔었을 때, 창의성과 혁신의 기회가 왔었을 때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느린 예감으로 유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관점 안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딱 장착한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25가지 사례들을 여러분께서 섭렵하신다면 장단컨대 이 영상 그리고 이 책을 보기 전보다 반드시 더 창의적인 사람,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